자, 이제 민특법 하겠습니다. 이 민사특별법은 법이 총 5개인데 보통 6문제 나옵니다. 6문제에서 3문제에 맞춰도 70점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6문제 다 맞추기 힘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3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특법에서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건 2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나머지 3가지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다 할 거예요. 다 할 겁니다. 보통 민법 선생님들은 1년에 이거 한 번씩밖에 안 해요. 한 번씩. 근데 저는 2번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법부터 보겠습니다. 책은 675페이지, 기본서 675페이지입니다. 정식 제목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 더 줄이면 제가 가담법 그래요. 더 줄이면 제가 뭘 한다고요? 가담법이랍니다. 그럼 특별법은 이 법이 언제 적용되는가,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저당권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교적 나올 때가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여기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적용 범위가 일단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으로부터 7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갑으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빌린다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린 걸 소비대차. 그래서 갑이 채권자인데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갑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야, 을, 너 돈 안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해요. 예약. 그리고 자기 앞으로 가등기에 두거나 또는 아예 소유권 등기를 받아둡니다. 그럼 방금 전 시간에 여기에 환매 등기, 환매 특약 할 수 있다 그랬죠. 환매 특약 할 수 있다. 아무튼 갑은 저당권 하지 않고 대물변제 예약을 합니다. 돈 안 갚으면 X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하고 자기 앞으로 가등기 하거나 아예 소유권 등기를 딱 받아놔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3억 채권 담보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 가등기는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를 목적한 거라 이걸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 같은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나 담보 가등기 같은 말입니다. 담보만 붙어 있으면 다 이거예요. 이걸 등기법에서 이걸 길게 늘리면 이걸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그래요. 아무튼 담보가 있으니까 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예 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3억 채권 담보할 목적이라 이 양도를 양도담보랍니다. 그럼 여기 둘 다 담보가 있죠. 담보가 있으면 법적 성질이 전형담보물권인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시면 돼요. 다 담보라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부종성 있죠? 다 부종성 있다.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물상대행성 있다. 다 똑같아요. 피담보 채권 범위도 306조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여기 경매청구권 있죠? 경매청구 있다. 우선변제권 있죠?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저당권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다 똑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자, 만약에 갑이 3억 빌려주고 7억짜리 대물변제 받기로 했죠? 그럼 갑은 내심 을이 돈을 안 갚기를 내심 바라겠죠. 을이 돈 안 갚으면 3억 빌려주고 지금 7억짜리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럼 갑은 약속대로 돈을 안 갚으면 7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거든요. 단, 이 차익을 반드시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청산한다. 그 절차를 정한 게 이 가등기 담보법이고, 그럼 이 법은 어떨 때 적용되는가? 이 법은 첫째,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돼요.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된다.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에 적용 안 됩니다.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 적용한대요. 오직 무슨 채권?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된다. 두 번째,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야 되게. 세 번째, 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럼 이게 2억이면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때 보호해야겠죠. 그러죠? 초과해야 되고, 네 번째, 채권자 앞으로 등기나 등록을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려청자를 받았다. 고려청자 등기 못하죠. 이 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한해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책은 677페이지. 677페이지. 중간에 2번 종류가 있고 1번 가등기 담보 4줄 체크하세요. 2번 양도담보 4줄 체크. 그 법적 성질은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주로 보는 겁니다. 둘 다 똑같다. 이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넘깁니다. 그 다음 02번 적용 요건이 있습니까? 1번 밑에 2줄 체크. 2번도 소비대차 동그라미 치시고 2줄 체크하세요.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2줄 체크. 물품 대금 채권 적용 안 돼요. 동그라미 3번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해서 경로된 양도 담보에도 본법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까지 사선 아니한다. 오직 무슨 채권?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되고 다른 말 다 X 하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3번 담보물 시가가 차용액과 이자산을 클 것, 초과할 것. 그래서 양과로 1번 2줄 체크. 이게 적용 요건입니다. 책을 넘겨요, 이제 680페이지. 680페이지. 상단에 03번 가등기 담보 효력 있나요? 그럼 뭐가 똑같다고요? 저당고랑 똑같다. 둘 다 똑같아요. 이 둘 다 가등기 담보권이랍니다. 똑같다. 그래서 양과로 1번 2줄 체크하세요.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지금 04번 가등기 담보권에 자 실행 동그라미 실행. 이제 시험이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행. 그래서 여기 실행 보세요. 실행이란 자 채무자율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야겠죠. 그 실행이 지금 나오는데 실행은 먼저 공적 실행으로서 저당권처럼 경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사적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공적 실행은 경매인데 굳이 경매를 여기서 시면 안 되겠죠. 경매는 저당권에 되겠죠. 그러면 이 경매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실행으로서 처분 청산은 가능하지만 사적 실행으로서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사적으로 이걸 제3자에게 처분하면 법률가격이 복잡해서 아예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으로는 귀속청산만 허용합니다. 귀속청산이란 약속대로 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 차익을 청산하는 그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차익만 돌려주는 이것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청산이나 정산 똑같아요. 점 하나 빼도 청산이나 정산 똑같다. 그럼 시험에 이 귀속청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절차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자 을소유 부동산 7억짜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1순위 처당권 A 채권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를 취득했고 채권은 3억이 있고 그 밑에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저 X에 대해서 그러면 갑이 지금 2순위네요. 근데 주어가 갑이에요. 이제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는 건데 이제 귀속청산하는 겁니다. 귀속청산이란 X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차익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자 변제가 되는데 변제기 때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 못합니다. 그럼 갑은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야 돈 갚어. 안 갚으면 소유권 뺏어올 거야. 라고 실행 통지합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정리하는가? 청산금인데 자 부동산 평가 현재 7억이잖아요. 7억에서
지금 갑이 주어니까 갑의 채권 3억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갑의 채권을 뭐라고? 피담보 채권. 근데 갑보다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시켜서 이걸 이걸 한꺼번에 다 빼줘요. 이거 두 개를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다 빼준다. 그럼 나머지가 청산금이고 계산하면 대강 이렇게 한 2억 되죠? 근데 여기서 후순위가 아니죠? 선순위 채권액을 왜 같이 빼주냐면 지금 자 갑보다 A가 선순위죠. 그러면 이게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갑보다는 A가 돈을 언제나 먼저 받아야겠죠. A가. 그럼 갑이 지금은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거든요. 그럼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갑이 소유권을 기속 취득하니까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갚아야 되니까 같이 빼주는 겁니다. 갑이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청산금 2억입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첫째 채무자 등이랑 이 부동산에 연관 있는 사람들, 채무자 을이나 만약에 이 부동산에 채무자 말고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이런 자들 또는 가등기 담보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다 이 X와 연관 있는 자들, 채무자 등 그리고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한테까지 통지합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통지했죠. 그리고 2개월간 청산기 2개월간 시간을 줘요. 그럼 채무자는 2개월 내에 돈을 갚으면 다 말소해서 소유권 안 뺏깁니다. 근데 채무자가 2개월 내에 또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청산기간 지났죠. 그럼 채권자 갑은 청산금을 갑을 지급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가등기라면 을은 본등기를 해주고 목적물 넘겨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양도담보라면 돈 갚고 이미 등기했으니까 그러죠? 목적물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이게 두 개 뭐다? 동시행.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자가 본등기 해주고 목적물 넘겨주고 이 두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행이라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잠깐 빨리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책 686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 6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5번. 한편,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 여기죠.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 동시행 관계 이다로 써있죠. 그럼 씁니다. 515페이지 쓰세요. 515페이지 쓰세요. 가보세요, 거기. (515페이지) 갑니다. 피셨나요? 그럼 제일 밑에 양가로 1, 2, 3, 4, 5, 6 있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자, 보세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상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 의무 가로 사이에 동시행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랑 비교할 게 그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 이게 헷갈려서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51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판례가 동시행 환목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양가로 3번. 일단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밑줄에 했어요. 양가로 3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경로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서 첫 번째 가로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 돈을 먼저 갚는 거죠. 두 번째 가로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의무가로, 가등기 밑에 양도담보 살짝 써요. 양도담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그러니까 돈을 먼저 갚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나중에 말소하는 거죠. 이건 동시행 아니에요. 채무 변제 선이행, 말소가 후에.
근데 그 앞 페이지는 그 앞 페이지. 양가로 4번은 이거 두 개는 동시에. 헷갈리죠? 똑같은 가등기 담보법인데. 간단하게 돈 줘야 등 깨주는 거죠. 돈 줘야 등 깨주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근데 채무 변제가 선의에 등기 말소는 며칠 걸리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자, 아무튼 자 청산기간 주고 자 실행통지 했죠? 실행통지. 그래서 청산금 통지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봤을 때 객관적 청산금이 한 2억쯤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 갑이라면 이걸 낮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줄 돈이 적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 7억짜리를 6억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관적으로. 그럼 청산금이 1억으로 줄어들죠. 그래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어요. 돈 갚아 했으니까. 이렇게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낮게 평가했죠. 이날 평가했죠. 얼마를 평가하든 간에 을은 돈 갚으면 돼요. 이걸 0원으로 평가해도 을은 돈 갚으면 말소하니까 소유권 안 뺏기죠. 그러죠? 만약에 돈을 못 갚았다면 이때는 주관적 금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객관적 청산금 안 주면 소유권 안 넘기는 겁니다. 동시행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채무자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으니까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반대로 갑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높게 평가했네요. 그럼 청산금이 금액보다 더 커졌죠. 이때는 거기 딱 구속돼요. 구속대가 책임져야 된다. 다툴 수 없다. 자, 그날 좀 정신이 나갔나 봐요 라고 다툴 수 없어요. 그 말에 책임진다, 구속된다. 이 두 개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을은 실행 통지 받고 2개월 동안 돈 갚으면 되죠? 근데 못 갚았네요. 청산기간 지났어요. 그러더라도 갑으로부터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청산기간 후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무자를 위한 거라.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변제 기후 10년이 지났다. 그럼 해도 넘어였죠. 두 번째,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양도담보, 즉 소유권 등기했다면 아직 소유자 아니죠.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소유자거든요. 근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으니까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소유자 아닌데 병에게 팔았죠. 그래도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채무자가 을이 변제해도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을에게는 하등의 손해가 없는데 이 비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청산금이 나오면 을과 비 누가 먼저 청산금 챙겨야 돼요? 비도 을에 대한 채권자라 비가 먼저 챙기거든요. 남은 걸 을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했다면 B가 2억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니까 한 1억 정도 지금 못 받게 생겼네요. 그럼 B는 입이 1억이라도 불만이 있죠. 그럼 B는 보세요. 청산기간에 한해서 아직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어요. 엄청 특이하죠. 원래 경매는 변제기까지 가서 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내 변제기 전이라도 내 돈 받을 날짜가 되기 전이라도 언제 안에서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하면 이 절차가 딱 중단돼요. 귀속 청산 딱 중단되고 다 경매 피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수인자에게 이런 막강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엄청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그리고 이건 절차예요. 논리가 없어요.
절차법이라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양이 적으니까. 그럼 책에 체크해드립니다. 681페이지 오세요. 681페이지. 중간에 네모 1번 담보권자 선택권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그 파란색 1번, 2번 네 줄 다 체크. 네모 2번 처분 청산 허용 여부 옆에 써요. 허용 X. 밑에 볼 필요 없어요. 허용 X. 허용되지 않는다. 귀속 청산만 허용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네모 3번 중간에 있죠. 소유권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귀속 청산 동그라미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1단계 청산금 통지 있나요? 양가로 1번 청산금 평가 보세요. 1번 청산금이란 부동산 시가 7억에서 가로칩니다. 가로 선순위 채권액과 가등기 채권액을 합한 금액 가로 그걸 뺀 금액이다. 이거 두 개를 합하여 뺀 금액이 청산금이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 청산금 평가 방법이 있고 핵심 판례 박스가 있습니까? 자, 기억 보세요. 기억 둘째 줄 끝에 파란색 글씨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여기죠? 파란색 여기 객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나 청산권 진행에 아무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권 진행한다 그래서요.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고래자는 청산권에 불만 있는 때 가로칩니다. 청산기간이 하나여 가로. 다음 자기 편제 개천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불만 있으면 불만 있죠? 이럴 때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효뿐만 아니라 묵시효 동그라미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했죠? 묵시효 가능하다.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청산금 통지 1번 청산금 평가액 통제된다. 그 아랫줄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해야 된다. 즉 청산금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돈 갚을 기간 2개월 줘야겠죠. 청산금이 영원이음에도 그럼 곧바로 갑이 뺏어버립니까? 을에게 돈 갚을 기회를 2개월 줘야겠죠. 2개월. 없다고 통지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 동그라미 4번 청산금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 동그라미 핵심 판례 기억 통지 상대방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뿐만 아니라 담보받은 기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된다. 아까 했죠? 여기는 채무자 등이 X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채무자나 만약 물상보증이 있다 하면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 외에 소유자가 받겠다. 그 제3취득자 X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 통지 구속력 있나요? 여기에요. 높게 평가하면 구속되고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두 줄 체크. 그 다음 3번 2단계 양괄호 1번 세 줄 체크. 청산기한 2개월.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4번 3단계 양괄호 1번 청산기한 경과 세 줄 체크하세요. 2개월 경과해야 된다. 양괄호 3번 소유권 취득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자 2번 청산금 통지 절차 꼭 거쳐야 되죠. 그 다음 청산금 지급 없이 꼭 지급해야 되죠. 없이 담보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고 무효이다까지 절차 위반이니까 무효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파란색 5번 후순위 거래자 부호가 있습니까? 법 12조 2항 두 줄 체크하세요. 밑에 1번도 세 줄 체크 아까 경매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지금까지 기속청산 끝났습니다. 이제 기속청산 오른쪽 페이지 4번 경매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도 그럼 제12조 있나요? 1항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로열고 기속청산하거나 또는 다목적 부동산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으로 판단합니다. 밑에 15조가 있어요. 그럼 경매가 나오면 저당권 다 소멸하죠. 똑같은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소멸한다. 15조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이 해진 경우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매각위에 소멸한다. 소멸 동그라미. 그럼 법조문 밑에 파란색 1번 경매의 경우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양괄호 1번만 두 줄 척하세요. 다음 페이지. 2번은 이제 가등기 담보는 채권액이 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럼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양괄호 2번. 이건 등기법인데, 자, 등기부만 보고는 이게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지금 공부한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부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양괄호 2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로쳐요. 가로. 등기부상 표시 후에서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로. 다음 거래 실시가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신고하면 담보 가등기예요. 그 다음 밑에 05번 양도담보 특별히 뭐 똑같아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자, 690페이지. 690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있고 법 11조 있습니까? 11조? 11조 아까 이거. 자, 11조 보세요. 채무자 등은 청산금 변제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동그라미. 10년이 경과하거나 다음은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 채무자는 채권자 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꼭 맞춰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법 갑니다. 네, 집합건물법. 법 이름이 길죠? 줄여서 집합건물법.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랍니다. 여기 책 한번 보세요. 자, 물권법은 법조문 180개에서 14문제. 지금 공부할 집합건물법 약 60개에서 1문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기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를 훨씬 더 많이 겠네. 이건 법조문 60개죠. 판례까지 합하면 외울 게 100개가 넘어요. 100개. 그래서 몇 문제? 한 문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동저당하고 여기를 포기해요. 여기를 포기해 학교 갑니다. 아니, 여러분, 이 조문이 많이 60개지 1항, 2항, 3항 하시면 조문이 100줄이 넘고 판례까지 합하면 120개 이상 외워야 돼요. 120개. 고작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 여기를 안 해야 빨리 학교 갑니다. 이걸 하니까 합격이 2년, 3년 지연되는 겁니다. 안 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온 것만 해요. 잘 나온 것만. 그리고 그것만 시험에 거의 나와요. 거의만.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운에 따릅니다. 자, 이제 나를 믿으라. 자, 그럼 1동 건물을 세는 단위가 한 동, 두 동 세죠. 건물이 한 개인데 한 개의 소유권이 있다면 그걸 단독 건물이라고. 한 동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다. 아파트 101동에 소유권 몇십 개 있죠. 그런 걸 집합건물. 상가라면 상가. 5층짜리 상가를 줬거든요. 5층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러면 단독 건물. 근데 1층 101호, 102호, 103호를 팔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면 집합 상가 건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한 동 건물에 소유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소유권 하나하나를 구분 소유권 그래요. 구분된 한 칸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그럼 우린 여기 공부하죠. 그럼 이게 있단 말은 소유권이 여러 개 있다 해서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이 되고, 두 번째, 소유자 의사가 중요해요.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 하려는 의사, 구분 의사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구분 소유권 성립해서 집합 건물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택, 이제 뭐 상가 주택 똑같은데, 제가 주택을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갑이 3층짜리 주택을 지었어요. 3층짜리. 그러면 첫째, 이게 집합 건물이 되려면 구분 소유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은 층마다 소유권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조상 독립성이랑 정확히 칸막이 돼 있죠. 인정돼요. 이용상 독립성이랑 출입문이 각각 있어요. 출입문이.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 가는 출입문이 있고 1, 2층 거치지 않고 3층 가는 출입문이 있고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 있다고 가정해요. 인정됐다. 다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소유자가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보세요. 이제 갑이 등기하겠죠. 등기. 잘 보세요. 갑이 이 3층 전부에 1등기를 만들었다. 3층 파란색 보여요? 전부에 1등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갑이 지만 한 행동이 층마다 소유권을 구분할 의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 한 개, 단독 건물. 주택이니까 단독 주택. 소유권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1층에 등기부 따로 만들고 2층에 등기부 따로 만들고 빨간색 보이죠? 3층에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를 각각 하나씩 만들었다. 그럼 지금 갑이 한 행동은 층마다 소유권을 구분할 의사가 있나요? 있죠? 그러면 집합 건물. 그 중에 주택은 공동주택. 집합 건물 중에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이렇게 갑 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어요. 이제 기숙사는 얘랑 상관없으니까 기숙사 빼고. 그럼 여기 다가구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근데 다세대는 공동. 여긴 소유권이 하나예요. 원룸 4층짜리 지으면 소유권이 하나. 여기는 소유권이 호마다 다 다르다. 호마다. 집합 건물. 이걸 외우면 보세요.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하세요. 서울의 연세대 있죠? 연세대 합니다. 그럼 다가구는 뭐다? 단독. 자, 보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처럼 구분행위는 보통 호마다 구분해서 등기했죠. 그래서 보통 구분행위는 호마다 구분해서 등기하거나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할 때 인정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행위는 호마다 구분해서 등기하거나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했을 때 인정됩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다는 거지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변경된 판례의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건 특별한 시기 제한이나 특별한 방식 제한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건축법에서 저희 집에 건축 허가 신청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건물 완성하죠. 완성하면 사용 승인 등이 떨어지고 선대장 후 등기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 소유권 선임하려면 아까처럼 호마다 구분에 등기하거나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했을 때 생기는 건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시기 제한 없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방식 제한 없다가 최근 변경된 판례입니다.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이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돼요. 따라서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나는 이것을 구분건물을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이때 이미 구분의사, 이미 구분행위 인정해버립니다. 꼭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인정해버립니다. 꼭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병행된 아주중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자, 이때가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개사법 예전에는 사용 승인 이때부터 중개사무소를 했었죠. 그러죠? 아니 죄송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했을 때부터 중개사무소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전이라도 사용 승인 받으면 이때부터 중개사무소 둘 수 있죠. 평균된 법이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죠?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에 개지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이라도 사용 승인 준공인가 받으면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외우시면 여러 군데서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는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과 구분행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등기 없이 외웠나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어요?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기억납니까? 네, 보세요 다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신축, 법정, 기간 만료, 피담운채권, 혼동, 나가리, 원인행위 실효.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에 구분 취득할 때 공용 부분 지분 취득하고 다음 또 이 구분 소유권. 이거 두 개가 지금 하는 집합건물법 등기 없이. 그리고 지역권 이전 분묘기준권에서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외웠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외웠어요? 이제 신법 지켜야 되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난다. 어떻게 혼나요? 혼나고 구속되지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그 중에 빨강색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외웠죠. 그 중에 지금 구분 소유권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따 공용 부분은 애초에 등기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 두 개가 집합건물법이면 좀 이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잠깐 체크합니다. 자, 694페이지 주세요. 694페이지. 중간에 2번 적용해서 파란색 1번 적용 범위 그 두 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02번 구분 소유권 나왔어요. 용어 정의 1번 구분 소유권이란 아래 네 줄 체크. 밑에 3번 전유 부분이란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전유는 순전히 내 거. 아파트라면 현관문 열면 복도부터 같이 사용하는 공용. 현관문 닫으면 내 것. 현관문 안이 전유 내 거. 현관부터 밖이 공용. 4번 대지 사용권 두 줄 체크하세요. 네모 2번 구분소유권 성립해서 1번 구분소유권 요건이 있습니까? 양거를 1번 세 줄 체크하세요. 다음 페이지 69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 있고 핵심 판례 중요합니다. 아까 핵심 판례 했어요. 자 보세요.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획을 통해서 장래에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구분사가 동그라미 쳐요. 객관적 표시 동그라미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미 인정되고 이후 일동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 동그라미 완성되면 그럼 구분 소유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 가로 쳐요. 자 가로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거기까지 가로 쳐요. 그 다음 그 시점이 뭐죠? 그 바로 이후에 완성된 시점에 이제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등기 없이 성립한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그럼 이제 집합 건물은 건물과 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건물이 이제 전유 부분은 순전히 내 거, 공용은 함께 사용하는 건데 이 공용의 이제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공용, 누가 봐도 공용이에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공용이죠. 근데 규약상이란 규약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아파트 약속, 주민들 약속. 원래 전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든 겁니다. 뭐 관리사무실 같은 거, 관리사무실 정확히 칸막이 돼 있죠. 관리사무실 전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규약으로 공용으로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서실도 사람 살려면 살 수 있죠. 도서실도 전유가 될 수 있는데 규약으로서 약속으로서 공용 만들었죠. 뭐 노인정 이런 것들, 그런 걸 규약상 공용이랍니다. 그럼 대지는 전유예요, 공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만 있잖아요, 이게. 대지는 그냥 대지. 자, 그럼 여러분 등기부 시간에 등기 표지부 갖고 읽어했잖아요. 전유부는 셋 다 있죠, 셋 다. 근데 법정은 아예 없어요. 뭐 복도를 등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용이란 취지를 등기할 필요 없고, 근데 규약상은 표지부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개 없습니다. 그럼 여기 표지부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용이란 취지를 등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관리사무소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전유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규약으로 공용을 만들었다고 여기다 그 취지를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34평이에요. 34평. 그럼 34평 전부가 전유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 28평 정도 전유고 나머지 6평이 어쪽 여기 그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것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3단계.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고, 체납갈비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제 공용 부분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아파트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 그 자들이 이걸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니까 지분이 있거든요. 이 지분은 대지사용과 다른데, 이 공용 부분 지분,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노인정 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전유 부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시작한다. 등기 없이. 심법기피 혼납 공용 부분. 예를 들면 601호를 팔고 이건 남겨둡니까? 말이 안 되죠. 601호가 팔리면 이것도 따라가야겠죠. 그러죠? 601호가 경매되면 이것도 따라와야겠죠. 등기 없이. 근데 대지사용과는 살짝 달라요. 이건 원칙 전유와 분리 처분 못 하거든요. 절대가 없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단 말인데, 오직 규약을 받은 말 공정인서, 오직 규약으로만 전유와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물론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면 이런 규약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론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시면 잘 됩니다. 책으로 오세요. 자, 696페이지. 696. 제일 밑에 3번 처분 일체성이 있습니까? 13조 보세요. 2항. 공유자는 그와 같이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로쳐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가로. 분리 처분에 설 없다. 밑에 20조가 있습니까? 1항. 구분 소유자의, 자, 동그라미 쳐요.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그와 같이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가 원칙, 대지 사용권 원칙 분리 못하니까 따라간다고 말이죠. 근데 2항에서 규약 동그라미,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는 그와 같이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가 오직 규약으로만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03번 공용 부분이 있습니까? 자, 10조 공용 부분은,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노인정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 동그라미,
공유니까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분. 그 다음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 가로 열고 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랍니다. 이것은 그들 전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 입주자 못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못 타요. 아파트 입주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일부 공용부분. 그 다음 11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동그라미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민법 공유는 지분 비율로 사용하죠. 지분 비율. 여기 공유는 지분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지분 비율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아파트 40평 사는 사람이 하루에 엘리베이터 2번 타면 20평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1번만 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아파트 40평 사는 노인정 가서 노인정이 다리 쭉 뻗고 있고 그럼 20평 사는 노인은 다리 쭉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여기 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 몇 번 타도 돼, 몇 번. 자유롭게 타도 됩니다. 용도에 따라. 그 다음 밑에 13조 있나요? 13조 3항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병은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넘깁니다. 698페이지. 네모 1번 공유문 중에서 1번 법정 공용부분 등기 필요 없죠? 그래서 양괄호 1번 세 줄만 체크. 2번 규약상 공유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양괄호 1번 네 줄 체크, 양괄호 2번 두 줄 그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699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판례 있고 그 판례가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판례냐면 자, 집합 상가 건물인데 1층에 골프 연습장, 요즘 건물 내 골프 연습장 있죠. 간이 골프 연습장. 그 복도 로비는 공용이잖아. 공용. 로비까지 막 사용해요. 그러면 부당이득 판단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부당이득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있다. 자, 판례 보세요. 699페이지 제일 밑 핵심 판례입니다. 구분 소재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재들이 해당 공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사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골프 연습장 구분 소유자가 복도 로비를 거기까지 막 사용해요. 그럼 다른 소유자들은 거기 사용 못하죠. 그럼 손해가 생기죠. 그 다음 공유 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유 부분을 점유 사용으로서 얻은 이득을 자 부당이득 더 넘쳐요. 반환 의무 있다 의무 동그라미 있다 없다에서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예, 넘깁니다. 700페이지 중간에 4번 공유부분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까?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박스 있죠. 그 박스 다 체크. 박스 다 체크. 자, 아파트를 샀는데 앞사람이 관리비를 체납했네요. 그럼 특별승계인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승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유부분은 승계하지 않아요. 근데 공용부분은 승계하라고 판례가. 이것까지 승계 안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멈춰버리니까. 이것만 승계하는 거지 여기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아요. 연체료까지. 연체료는 연체한 그 인간한테 받아. 너무 가혹해요. 뭐만?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이렇게. 그 다음 넘깁니다. 702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대지 사용권이 있죠. 밑에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 아까 다 했습니다.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동그라미 1번만 세 줄 체크. 저당권에서 전유부분 저당권은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 판례 이거. 그 다음 넘깁니다. 704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하자 담보 책임 있나요? 집합 건물도 건물을 잘못 지으면 책임자겠죠. 오른쪽 페이지 705페이지 상단에 박스 있어요.
단모침 계산점 있습니까? 박스에서 전유 부분 동그라미, 전유 부분의 하자 단모침 계산점은 채주 입주하여 자 인도 받은 때 동그라미, 인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 아래 칸 공용 부분 동그라미,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동그라미, 사용 승인일. 약간 두 개 다르죠? 시험에 가끔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6번 집합 부분 관리가 있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706페이지 네모 1번 관리단 나와요. 그럼 7번 보세요.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을 대표한 자가 관리인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용어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관리단은 우리 보통 뭐 동대표 아파트라면 동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 그걸 말합니다. 동대표 회의나 입주자 대표 회의. 상가 건물이라면 뭐 상가 번영회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관리단 그래요.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회의장을 말합니다. 동대표회는 동대표 회의장을 말해요.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상가 번영 회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 입주하면 새 아파트 입주 누구 뽑아요? 이자부터 뽑고 이거 뽑죠. 그걸 관리인을 뽑는다 그래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 아파트는 이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위탁관리 회사가 있어요. 학교론에 나오죠. 이 두 명이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실제로는 이자들이 관리합니다. 그럼 이 법인 직원이 아파트 관리 소장이래요. 그러면 이 관리회사 대표하고 이자들하고 이들이 짜고 관리비 횡령해서 둘이 깜빵에서 만나잖아요. 둘이. 그러죠? 가끔. 이자가 깜빵한 거 아니죠? 그래서 관리인은 이자들 말하면 이자들, 관리소장 아니에요. 자, 그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이 돼요. 이 회의 누구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자들을 하는 비법인 사장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해요. 아파트 막 지었다. 회식도 한 번 안 해도 머릿속에 당연히 성립. 그리고 등기 안 했으니까 비법인 사장입니다. 관리인은 꼭 아파트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임차인도 가능해요. 임차인도. 보통은 소유자가 되겠지만 한 명이 필요 없어요. 법인도 가능해요. 쌈만 잘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그럼 706페이지 파란색 1번 관리단 있습니까?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관리단 당연 성립 그 1번, 2번 다섯 줄 다 체크하세요. 밑에 파란색 2번 관리인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1번 두 줄만 체크하세요. 두 줄만. 넘기면 이제 710페이지 이제 재건축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정족수 5분의 3입니다. 5분의 4. 자, 구분 소유자 5분의 4와 의결권 5분의 4. 그럼 구분 소유자는 머릿수, 소유자 머릿수, 의결권은 평소에 따라 달라요. 40평은 많이 허물고 20평은 적게 허물죠. 그럼 20평이 의결권 하나면 40평은 의결권 2개예요. 2개. 그 2개 다 둘 다 5분의 4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기획 끝났네요. 5분의 4 통과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그럼 얘들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마지막 최후 통첩.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답이 없네요. 그러면 항상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그럼 그대로 읽겠다.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자, 710페이지 박스 밑에 네모 1번 재건축 조건이 있습니까? 파란색 2번 특별결의에 양괄호 1번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재건축 효과 밑에 법조문 48조에 있습니까? 자, 1항 이미 밑줄 돼 있죠. 서면에. 자, 1항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5분의 4 끝났죠. 집회 소집한 자 지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지에 대해서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건지 여부 해답할 것을 서면 동그라미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을 해야 돼요.
여기를 제외하고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집합금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하겠습니다.